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고요. 유난 갈등 와중에 이뤄진 이딴 회동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새벽 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요. 가뜩이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거 음주 운전에 강경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회자가 되면서 뒷말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제가 국상 오전에 잡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해드린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교가 되는 듯도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서 떠났는데 앞서서는 체코 방문 때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떠날 때 그리고 다시 귀국할 때 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 자리에 없었고요. 대신 다른 일정 소화했고 저녁에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과 많은 인사들과 저녁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어제 만찬. 자, 과연 누구 어떤 인물들이 참석했는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비공개 만찬. 일단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요. 꽤 나오는 모습만 파악이 됐죠. 처음에는 장소도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취재 끝에 어딘지는 알아냈지만 시간이 늦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갔죠. 여기 보면 조경태, 송석준, 김영동, 박종화 등등등등 보면은 뭐 진종호, 뭐 한지아, 김종혁 최고위원, 김재섭이 이렇게 쭉 꽤 많은 한 20명 정도 모였다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저녁 종로의 한 중식당이라고 알려집니다. 자, 이 모임과 관련해서요. 친윤계 인사, 그러니까 친한계에 약간 대척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친윤계 인사의 대표격인 한 의원이 뭔가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혁준 변호사? 네. 어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의 만찬 회동이 주목을 받은 것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빠진 거예요. 네네. 그 만찬이 있었고 어제는 대통령 순방 그 자리에 환송회로 그러니까 배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장면.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해가 되는데 미리 잡힌 일정이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순방 때마다 당대표가 배웅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대통령이 예. 뭐 순방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일률 뭐 쫙 도열해가지고 배웅하고 그런 건 오히려 좀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당대표 입장에서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관계가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런 관계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약간 이상 기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 쉽게 말하면 당대표는 나가기 싫었고 대통령도 나오는 게 싫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의견 일치 그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그런 걸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당 대표가 의원들이랑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가 모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 기류가 미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 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정치권 판단하는데 그거는 오전에만 일정을 소화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녁 만찬을 참석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는 환송 행사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었다 그러죠. 뭐 많은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짧게 나오는데 어제 친한계 만찬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상황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상황을 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대화도 오갔다 그러네요.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 자, 나를 믿고 따라주세요. 내가 열심히 앞장서겠다. 근데 앞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님께 물러나지 않겠다. 이거를요 오늘 정치권에서 아니 이거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액면 그대로 들으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갈등의 지금 주역입니다. 대통령이 당 대표도 벤치시키고 예. 패스하고 지도부들하고 만찬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독대 요청 다시 재요청해도 답도 없습니다. 예. 당정 갈등의 핵심적인 갈등 대상자가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에 맞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 다 하겠다. 할 일 다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에서 우리가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근본적인 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감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크게 있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쨌든 용산의 행정관에서 거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이 대결 구도, 갈등 구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본인을 믿고 따라달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다는 저를 믿고 거예요? 따라달라. 내가 이 국면 해결해 나가겠다. 당정 갈등 쉽게 구부리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이 좀 더 뭐랄까 좀 실질적인 느낌이 오려면 체감을 할 수 있으려면 자 말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행동은 용산 눈치 보게 급급하고 김건희 방탄에 협조하는 그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 한동훈 대표의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지키기에 거부권을 빡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분노와 참담을 금치 못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라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려면 말로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행동은 방탄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제 만찬에서 오늘은 오찬, 주목받은 오찬이 있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 보면 100명, 뭐 알려지기는 뭐 80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명 안팎쯤 되는 걸로 일단 파악이 돼요. 여기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당정 갈등은 자제하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지구당 부활 필요성 언급했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꽤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오찬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어제는 친한계 인사들과의 만찬회동,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오차례도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얘기가 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몇 가지 말이 바로 좀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답 없는 문제 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요것도 굉장히 미묘하네요. 답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답은 어딘가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명분 갖고 자신 있게 실천할 것이다. 아까 물러나지 않겠다고 같은 맥락인가요? 또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만남 늦으면 늦은 거지 이른 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들이 많으세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늦은 거지 이건 이른 거 아닙니다. 했어도 벌써 해야 될 거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요. 어제 만찬에 참석을 했던 한 20명 정도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인터뷰 좀 진행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최근에 좀 꼽히시는 분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오늘 앵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만찬 참석자가 한 2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른바 당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색으로 통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시던데 이건 친한계 계파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경선을 치르면서 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각 캠프가 구성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 그때 이제 도와줬던 그런 의원들의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송석준 의원님이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번도 못 모였는데 한번 모이자라고 애진작에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던져놨는데 계속 무슨 특검에 대한 투표니 표결이니 용산 만찬이니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적절한 날을 못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검법 이게 부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번개 모임 비슷하게 자 이제 국감 시작되고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파 모임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계파 모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이제 계파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파라는 것은 내 편이면 부당한 것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계파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파라고 하고 계파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그런 식의 계파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도와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을 계파라는 이름으로 패거리를 지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자행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이 만찬회동이 주목받는 거는 방금 전에 패널 분들과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떠나는데 그 자리에 환송 행사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오전에 이제 재보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그거와 그렇습니다. 겹치면서 어제 만찬 시점이 좀 묘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난 날 저녁에 굉장히 주목받는 만찬 행사를 가졌다. 이게 좀 미묘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임은 지금 그 이전에 예고됐던 그런 모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 1박 2일로 그 지원 유세를 가면서 그거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용산에 다 또 미리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유세를 가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못한다. 환송 행사에는 못 간다.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건데 예.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서로 지금 두 개가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송 행사에 일부러 안 나갔고 그다음에 저녁엔 따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이어진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서 그 어제 만찬을 놓고 당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지적, 약간 걱정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오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과한 얘기죠.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원희룡 그 후보나 나경원 후보께서는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도 아마 어떤 식으로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예. 대표가 됐으니까 더구나 이제 용산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더욱더 주목되는 거겠죠. 어제 만찬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네,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당대표가 조금 있으면은 뭐 사퇴할 것이다. 용산과의 갈등에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동되는 것이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웃으면서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이어서 예.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김 여사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이니까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원내, 오늘은 원외 모임인데 그런 나온 것들을 거기서 이제 굉장히 미묘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당대표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의 그 주장들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과 만났을 때 우리 당원들과 만났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사안이 가져올 우리 당내 파장과 이 복잡 미묘함이 있으니 이런 것들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제가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겠다. 뭐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다면은 물러나지 않겠다, 앞장서겠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미묘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 이거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 그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저희가 무슨 뭐 타조가 모래에다가 얼굴 박듯이 꿩이 뭐 숲에다 얼굴 박듯이 못 본 척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오늘 있었던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도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했는지 그냥 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오늘 뭐 여러 행사도 있었고요, 오찬도 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답 없는 문제가 있지만 어딘가에 답은 있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들으셨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굉장히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전혀 더 강력하게 가라라는 또 요구들도 있으니까 예. 이게 당장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아까 잠깐 어제 만찬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뭐 최근에 아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이제 조기 사퇴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까? 만찬 아니요,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예.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예. 것들 귀가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요. 사실은 아까 전 이게 미리 잡혔던 모임이고 그리고 경선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약간 좀 오해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 쭉 해주시고 계신데 어제 만찬에서 한 참석자분께서 다음엔 한두 명 더 데려와서 50명 정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숫자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거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숫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웃으면 이제 한 명씩 더 가면 40명이잖아요. 예. 20 몇 명이었으니까 뭐 40 몇 명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거는 근데 뭐 사실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술자리에서 그 만찬 자리에서는
뭐 오갈 수 있는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뭐 여기 계보 만들 해석하시는 그런 것 반응도 같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 만찬도 약속이 된 상태입니까, 그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빼놓고 뭐 얘기들 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어제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 그 말씀.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여긴 게 어제 만찬에 조경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은 왜 참석을 했을까?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초청을 받으신 겁니까, 이분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아니 뭐 맛있는 저녁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뭐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 일정, 부산의 이제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제 공을 들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가장 지금 긴장할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어떤 긴장 상황 또는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타격을 입은 상황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긴장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선거 결과의 책임이 온전하게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그게 무슨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지금의 전국 상황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당과 예. 그 대통령실이 함께 추락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예. 그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금정도 있고 지금 인천에 강화도 있는데요. 이 네. 선거가 국민의힘이 패배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론 마치 총선 때와 비슷한 또 책임론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공격하려는 쪽에서는 그 마치 총선 책임이 뭐 한동훈 대표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예.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뭐 이번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는 뭐 부산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에 뭐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강화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 좀 다양하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약간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라면 여러 가지 책임론 뭐 비슷한데 그 얘기 아까 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해보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죠. 사실은 어제 만찬을 놓고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아니 미리 잡힌 거고 이거는 당시 도와줬던 사람들하고 만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지나치게 뭐 계파 모임이라 아니면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안 보고 계시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 어제 수명을 향해서 무리지어 다닌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대통령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 묘한 모입니다. 아주 안 좋게 판단했어요. 지금 뭐 이 쓴 표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 그러자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분의 어떤 그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모임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전 홍준표 시장이 그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뒤에는 좀 이제 당내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 당이 지금 이렇게 위기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홍 대표는?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설명드렸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개파 활동을 뚜렷하게 한 적은 없어요.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경쟁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 대통령 협박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마음이나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 시장께서 지금. 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광고하면서 밥 먹는 경우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약간의 사심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왜 그러냐면 홍 시장의 경우는 차기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좀 되려고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소문이 나고 있는데 예. 차기 당대표를 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돕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기에서 말을 얹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용산의 이 민심, 용산의 어떤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우리가 전당대회 때도 뭐 거의 자폭전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의 이 자폭 국정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대표가 문 열어놓고 우리 싸워요라고 광고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문 닫을 생각은 해야죠.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문을 닫은 상태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도 이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저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 머지 않아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면 한수합의라는 지금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허수아비의 이 한동훈 대표를 이 믹싱한 말이에요. 한수합의요? 한수합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본인 스스로도 견디기가 어려울 테고 국민들 역시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민심을 등에 업고 결국 대통령실의 어떤 자세 변화, 태도 변화 이거를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여튼 이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총에서 어떤 의제를 걸고 김건희 여사 이선 후퇴 뭐 이런 걸 걸고 명확하게 의총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심을 다시 한번 재신임을 걸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 거면 저는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격가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지금 협박하는 건지 무리지어 다니면서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요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누가 협박을 한다고 협박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것은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지금 홍 시장께서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시는 여러 말씀들 때문에 예. 이렇게 야권으로부터 불필요한 그 공격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당 장악력이 없으니까 독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기자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2일 만에 홍준표 지도부가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본인을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작 홍준표 시장이 2017년에 그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네.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뭐 등등의 비판 발언을 했는데 그분 윤리위에 회부됐어요. 윤리위에서 심지어 제명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그 당시에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 제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초보 밑에서 정치 초보 밑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홍준표 시장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1996년 1월에 그 이기택 총재의 자택을 방문해서 민주당 인재 영입 제의 받아놓고 며칠 안 돼서 신한국당 입당하신 그런 정치 초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꾸 본인의 과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권의 공격 소지를 제공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고언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한 뭐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뭐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분들이 어제 이 만찬 회동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다르게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합니까? 약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방금 전에 속보 자막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목소리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그 뒤 바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답을 좀 더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정치가 뭐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을 따르는 건데요. 그게 뭐가 정답인지는 어렵잖아요. 그 일반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너무 제 말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게
강하게 얘기하고 약간 수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은 계속 간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한 가지 사안이 있죠.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늘도 그 얘기를 했군요. 뭔가 조치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 사실 대통령실 떠나서 공공기관 어디에 뭐 감사 자리로 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뭔가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오늘자로 서울보정 상임감사 사임서 제출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억측 난무한 상에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나온 거예요. 정기량 교수님, 한동훈 대표 방금 들으셨죠? 뭐 이건 반드시 뭔가 조치나 법적 조치까지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일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일을 키우는 걸로 보여요. 검사 출신 대표다워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 이렇게 범죄 행위 또는 뭐 법적 처벌 이게 먼저 거론되는 거예요. 지금 당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데 넘어가 줄 수라는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 김대남 전 행정관이 공격 사주 의혹으로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또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어떤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법적인 대응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별개로.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당직자도 아니고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건 용납 못해. 기강 바로 잡겠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뭔가 좀 느닷없어 보인다. 느닷없는 강경 대응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좀 낯설고 너무 요란해요. 도대체 저 이유가 뭘까? 뭡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집권 당대표 간의 갈등 또 그 이면에 넘어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배신감 갈등 이런 것들이 볼거지지 않도록 두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대남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더 센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저는 그래서 의도된 강경 대응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 저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이 문제 앞에 목적이 달성되면 저는 좀 조용해지는 뭐 그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 제가 한 30초 들었는데 아마 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당 대변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지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먼저고 김대남 상임감사가 사퇴한 게 알려진 것이 그 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후 관계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더 많이 인용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는 것은 내일도 또 다른 정치 공작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퇴는 사퇴고 진상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외교현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자꾸 쫙 끌고 가면서 압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조치하고 엄단할 겁니다. 이건데요. 그런데 서서히 날짜가 하나 다고 있죠. 10월에 이달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특히 두 곳이 이건 사실은 이 국민의힘, 여당이 국민의힘의 관심 지역이거든요. 부산 금정과 인천 광화는 사실은 글쎄 여기는 지금까지 선거 결과가 역대 선거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곳으로 통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방금 전에 김주영 최고위원께 질문 드렸지만 민주당과 조국정 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후보가 한 명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에는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수표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요거 정혁진 변호사. 네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두 곳에서 여의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게 패배군요. 이런 평가 받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이 이른바 온팍 쏟아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온팍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정부 여당은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여당이 오히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그런 형상이 됐잖아요. 대통령 인기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작년 강서구청장도 10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가.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당대표였던 김기현 후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쫙 그 리드했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실이었잖아요. 예. 김태우 후보를 누가 공천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공천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썼느냐? 김기현 대표가 썼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년 이맘때는 용산에 그러한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용산에 그런 힘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작년에 김기현 대표는 하나의 반사체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의 뭐 발광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권력에 비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요. 국민의힘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예컨대 민주당이 영광에서 패배한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균열이 갈 거고 또 하나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조국혁신당도 그 민망한 사태가 딱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한 삼국지가 2024년 대한민국 그 보궐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구경한 사람은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이달 중순 16일이죠? 그때 투표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만찬회동, 오늘은 오찬회동 뭐 등등등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인터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를 친 거죠.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주당 난감 물음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약간 난감하가 어떤 반응을 보낼지 약간 좀 갈피가 안 잡혀가 이걸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그동안 다른 건으로 굉장히 많이 정치권에서 이름이 언급됐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사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모습이 CCTV에 다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나왔는데 약간 비틀하죠. 그리고 본인의 차에 주차된 차가 있었는데 거기 타고 가는데 우회전 선이잖아요. 근데 좌회전을 해요. 그래서 뭐 멈추고 더 가다가 다른 차와 부닥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시간별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4일과 5일에 걸쳐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 뭐 보면 4일 한 7시 조금 못 돼서 뭐 차량을 이제 세워 주차시켜 놓고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그 위에 쭉 일정도 있는데 12시 조금 넘은 시가 어떤 동행인이 있었다 그러죠. 다른 곳도 방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매차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녁 자리가. 그리고 2시 5분쯤 처음엔 다른 사람 차량에 탑승을 하려다가 이제 본인 차량을 탑승을 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새벽 2시 17분쯤 골목에서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약간 비틀어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 차량에 탑승, 그리고 약간 뭐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잡혔는데, 그리고 3시가 조금 못 돼서 이태원, 이게 이태원역 3호이라 그러죠. 거기서 뭐 좌회전하는 모습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시 50분쯤에 뭐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그때 파악해 보니까 0.14인데요. 송영훈 변호사. 0.14면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일단 글쎄요. 쉽사리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술을 어느 정도나 마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었다고 봐야죠. 0.14.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면허 취소 기준이 0.08% 아닙니까? 그 취소군데. 그렇습니다. 그 0.08%가 면허 취소라는 건요. 그 정도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이 사람은 운전 면허를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 그게 0.08%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훨씬 넘어가요, 지금. 2배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0.158%보다는 적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당시 엄청나게 만취해가지고 운전한 거죠. 지금 문다혜 씨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저녁 7시경부터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 난 게 3시 조, 그 다음날 새벽 3시 조 못 돼서예요. 그렇습니다. 한 8시간 정도 간격이 있는데, 만약에 식사를 하면서부터 음주를 시작했다면은 이미 그 8시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0.14%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 술을 많이 마셨는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술을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을 해서 문을 열려고도 하고, 뭐 차에 타자마자 얼굴을 감싸쥐고, 그다음에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시도를 하고, 신호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낸 것이죠. 사실은 이 유명 뭐 연예인들, 이른바 뭐 셀럽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음주운전, 이게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 되면 이거 굉장히 크게 막 이게 주목받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벌어졌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한 음식점을 뭐 추가로 갔다고 그러죠. 지금 이게 뭐 술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 보는데, 여기 뭐 이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설명이 있어요. 식당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였다. 그럼 이미 그때부터 술이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 들어왔다? 아예 술 안 마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취해서 술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뭐 이런 설명 같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이동학정 민주당 최고위원. 네. 마지막에 들은 이 어떤 음식점 사장님의 저런 말인데, 식당 들어올 때 이미 만취된 걸로 보인다. 아니 이런 상태인데 어째서 운전대를 잡은 걸까 이게 도대체? 뭐 제가 알 수 없죠. 그 식당에서 동석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네. 음식점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동석하신 분도 같이 만취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식당에서 그냥 헤어진 채로 각자 대리 불러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취 상태가 이게 인사불성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수치가 높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리를 불러야 된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반박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일들이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런 일들은 당연히 벌어지면 안 되죠. 음주를 했으면 대리를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갔어야죠. 술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무조건 대리입니다. 지금요. 네. 저게 지금 경미한 사고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습니다. 저 큰 사거리에서, 더군다나 이태원역이라고 하는 곳은 새벽에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많네요.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몸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정도 사고로 끝난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죠. 저거는 정말 뭐 택시하고 뭐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차선 뭐 이런 거 상황에서 아마 부닥쳤나 봐요, 저렇게. 그렇죠. 그냥 저희가 차가 많았기 때문에 다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이니까 아마 저렇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저건 정말 다행인데, 저건 너무 잘못했죠. 문다혜 씨 관련된 다른 영상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이들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저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군요, 정말로. 지금요. 지금 문다혜 씨 진짜 이 음주운전이잖아요. 그게 또 이 수치가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다른 건도 좀 있다고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정혁진 변호사가 좀 보세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음주운전 나왔잖아요. 0.14 면허 취소 수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차를 이제 이태원 그쪽에다 한 건데 이게 불법 주차냐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신호 위반 아까 있었죠. 우회전처럼 좌회전 갑자기 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제주에서 과태료 체납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뭐가 이렇게 첩첩 쌓이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게? 그런데 일단 불법 주차 부분은 저게 토요일 오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또 연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다음에 이태원이 차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냥 대충 불법 주차한 것이다. 뭐 저것까지 이렇게 할까? 적당히 그런 빈자리에 생각이 그냥 된 것 같다. 저거는. 네네. 신호 위반은 조금 시리어스한 겁니다. 아. 제가 딱 보니까 빨간불이었는데 저희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다혜 씨가 못 본 것 같아요. 빨간 신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차로에서 1차로로 가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간 겁니다. 지금 저 차로는 원래 우회전하는 차로였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그러니까요. 그것도 빨간불에서. 그러니까 저 좌회전 신호도 아닌데. 그나마 저것도 진짜 천만다행인 게 저 사거리에 차량들이 속도도 안 내고 천천히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나마 뭐 그런 사고가 안 난 거잖아요. 만약에 저때 이태원에 차가 저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미 저때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 이제 과태료는요. 예. 뭐 이렇게 주차나 뭐 아니면 그 과속이나 이런 거 그 날라왔을 때 그거 안 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진짜 음주운전하고 아까 신호 위반으로 보이는 거 우회전 쪽 차 사선에서 좌회전한 거 이게 좀 심각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은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에 예. 수석 보좌관 회의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음주운전은 계속한다.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저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떻게 대리를 부르지 않을 생각을 했나. 저거는 저게 처음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대개 음주운전하다가 언제 그 걸리냐면은 저렇게 만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 대리운전 부르고요. 술 한 잔, 두 잔 요 정도 딱 했을 때 그때 아이고 대리운전 부르기 아깝고 약간 애매할 때 그냥 내가 가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할 때 그럴 때 음주운전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게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음주운전죄가 아니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다쳤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요.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는데 위험운전 치상죄는 징역 15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고 경미하니까 기본으로만 봐도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중대한 범죄였다. 진짜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문다혜 씨 사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러고 있는가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문다혜 씨 무슨 저 아버지의 말씀 뭐 이런 걸 따라서 자기가 뭐 취지는 좀 뭐 바르게 해서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 얘기한 게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거죠. 저 얘기가. 자, 그리고요. 방금 전에 조혁진 변호사가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냈었거든요. 그게 2018년이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정기환 교수님,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대통령 재임 시절 했던 말까지 지금 다시 회자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좀 이와 딸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낼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만 입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문다혜 씨도 전직 대통령의 그냥 딸이에요. 딸이죠.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가 살인 행위에 이를 수 있고 또 그만큼 그 음주운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몇 번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패널로 나와서도 당연히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몰아갈 필요가 있는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뭐냐면 당장 그 지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검찰이 괴롭힌 탓이다. 그래서 음주운전 한잔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말도 동의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저건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 오히려 좀 뭐랄까 좀 지능적으로 좀 안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을 쓸 때는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치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주운전 사고가 좌파 진영에만 있는 일종의 치명적인 사생활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버젓이 여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고 누구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음주운전의 행태입니다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빨리 입장 내놔라, 사과해라, 해명해라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엄벌에 쳐야 되고 또 당연히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와요. 뭐 여야 뭐 언론에서 물어보죠. 각각의 뭐 지도부라 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논평 혹시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입장이 각각 어제 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동학 전 최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 굉장히 짧네요. 민주당 지금 약간 말은 못하지만 좀 곤혹스러운 입장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딱 곤혹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정에서도 그냥 읽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개 당원이라 할지라도 그 당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무슨 입장을 내거나 이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딸이긴 하지만 이미 성장한 청년이고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저희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어떤 그러한 사법적 체계를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한 강기훈 행정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잖아요. 정직 2개월 하고 난 다시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논평을 과연 여당에서 지금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싶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너무 오픈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잘못한 거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무슨 주차 위반한 거나 신호 위반한 것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런 정보를 개인 정보를 막 이런 때 여론 재판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곳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에서 논평 내는 것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표정에서 읽다시피 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아니 뭐 강모 행정관에 대한 우리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공당의 공식적인 논평으로 얘기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부터가 2004년에
0.158% 아주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하다 적발이 돼서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다혜 씨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평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죠.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죠. 조국혁 신당은 신장식 원내 부대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하고 그 뒤에 무면허 운전 계속해가지고 전과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하나같이들 야권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빨리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태료 얘기하시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차량 압류됐었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정보값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제주도에 있는 별장 압수수색이 됐을 때 문다혜 씨 측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공유 숙박업 하는 곳이고 별다르게 연관성도 없는데 그런 곳까지 탈탈 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과태료 부과돼가지고 차량이 압류가 됐었던 적이 있다는 것은 문다혜 씨가 차량을 갖고 거기 가서 생활한 적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압수수색해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정보값이 있는 팩트예요, 이거는. 지금 몇 가지 나오는데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확인 과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좀 약간 곤혹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짧게만 약간 뭐 대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이건 뭐 음모론입니까, 이건? 화면 좀 볼게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반응이. 여기 보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경찰도 현 정부 소나기에 놀아나 문다혜님 함정에 빠졌을 수도. 지금 음주운전 사고 저게 함정이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아버지 잡아가니 대신 희생.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아니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광신도 같은 반응이다. 지지자 아니 이거 지지자가 안티 아니냐 이런 반응 보이는 자체가 이렇게 또 비판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건 또 뭐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반응이 보인다. 정기랑 교수님이 뭡니까 이 반응은? 도대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인 비판이 돼야 되지. 지나치게 어떤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처럼 이걸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뭐 함정 수사였다든지 함정이다 지금 저게 예를 들면 택시운 전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백기무기한 얘기들을 생산해내면서 이것을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이게 그대로 정치권으로 지금 전이돼 있다는 거예요. 여당의 원내대표 최고위원도 나서가지고 이걸 무슨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좌파의 무슨 하나의 무슨 DNA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뭐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당 내에 그러면 음주운전 한 사람들 명단 쫙 뽑아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 공세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 다시 한번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범죄라고 하는 것을 양당이 공당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저는 충분히 맞아 보입니다. 좀 과도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고가 난 차량 이게 이제 경차의 한 일종이었는데 근데 이 차량이 과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 차와 관련해서 약간 뭘까 인연이 있죠. 사연들이 있었고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 차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수, 이른바 이제 광주형 일자리, 그걸 통해서 생산된 차량이다. 그래서 이걸 문 대통령이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차량이 문대희 씨가 지난 4일 이게 뭐 탄 차량인데 4월에 양도가 됐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걸 차를 받은 거네요. 이런 상황. 근데 이번에 이제 사고 대상이 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량 탑승하는 장면 이거 많이 회자됐었거든요. 그 모습이요. 다시 한번 좀 불러서 보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라디 그릴이라고 해요. 요거는 또 눈도 있게 또 일단 대통령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님이 맞으시죠? 오래간만에 운전하니까 좀 생소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동차였는데 이게 이번에 딸의 음주운전 사고 그 대상이 된 차량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런 모습을 보고요.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 오늘 국회 상인데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상임위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 상임위 열리면 여야 공방 대단하죠. 오늘 특히 이제 법사위 여야가 딱 겨냥한 어떤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내는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걸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하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사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해서 발령시켜버렸습니다. 챗GPT 4.5 물었어요. 저렇게 객관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도 알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시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뭐 어떤 이 당내 조직까지 만들면서 뭐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기당 교수님,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그냥 쫙 분위기로 가려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면 김건희 국감이 되겠죠.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국감 22대 첫 국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 경제, 또 뭡니까 의료, 안보, 현안이 즐비하죠. 또 국가 소멸, 기후 위기, 국가적 과제도 산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국감이 왜 김건희 여사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전락하게 됩니까? 자, 그동안 국가기관이 나서서 권익위, 검찰 다 김 여사 앞에서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줬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그 과정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다 이럴진데 유독 남아있는 이 국회만이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파헤치고 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은 이런 김건희 국감을 만들어준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버젓이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통치자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부인 지키기에 그냥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말고 그 어디에서 이런 상황의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아마 쭉 잡고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많이 급하죠. 지금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그리고 11월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판을 뒤집어 보겠다. 그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지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국감, 민생국감 해야죠. 아무리 정쟁국감 하려고 해도 저희가 그 손뼉을 마주쳐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국감 첫날에는요, 뭐 눈길 잡는 몇 가지 모습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야당 의원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요. 뭘 보여주면서. 딱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5천만 원에 산다고 이제 전화 올 겁니다, 장관님. 엑스포에서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예, 저는 공신력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걸고 넘으시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 문서를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국진 변호사, 야당 의원들 이게 국감되면 사실 이제 한 건 큰 거 터트리는 거 이런 건데 이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게 뭐가 중요한 건가? 저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당근으로 매물이 올라가고 막 그랬네.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앞에 두고 할 이야기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게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거 범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 매물 막 올리고. 저거 따라가지고 예컨대 제가 이상훈 앵커 자동차 번호 알아내가지고 당근에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올렸다는 거잖아요. 저건 저희 범죄 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국감이지만 국가 기밀을 이렇게 함부로 올리면 저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요. 이게 면책특권 대상도 되지가 않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 모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국감도 뭐 보나마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각 상임별로 이제 장관, 차관들, 뭐 정부 인사들 많이 참석했는데 화면 좀 볼까요?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잡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장관, 차관들 쭉 앉아 계신데 시계 이게 뭐예요? 지금 시계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다 공통적으로 많이들 차고 나왔대.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인데 시계를 똑같은 시계를 많이 차고 나왔다. 요거까지 주목을 좀 받았네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아까 이제 야당 의원들 약간 뭐랄까요? 뭔가 한 건을 하려는 다 했는데 약간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압박을 받았잖아. 아니 이거 제 허락 받고 올린 거예요? 아니 그 문서는 어디서 났길래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압박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 문건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철두철미하게 이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후에 이게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근에 올렸다. 그러면 저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거꾸로 좀 보여져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감 자체가 저는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또 김건희 여사 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양병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공관당 해가지고 공천 개입 뭐 그다음에 관저 비리 개입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청했는데 증인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증인까지 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합의까지 된 국회에서 합의까지 됐는데 이렇게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누구 백을 믿고 지금 이분들이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 똑같다. 어떻게 증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비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겸허하게 이번 국감을 좀 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증인을 좀 전에 여야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법사위에서 그 국감 증인 채택할 때 여야 합의한 거 맞나요? 그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하고 여당 의원들 그때 다 퇴장한 걸로 알거든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행안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법사위 곳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법사위가 지금 주 전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 여야 합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어요. 그 이번에 이화영 씨 녹취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른바 무죄 재판 로비했다고 나왔잖아요. 이화영 씨가 그 언급을 했는데 아니 왜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그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이해 못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런지 좀 민주당에서 속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이제 증인 관련해서 뭐 동행명장 발부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이 뭐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됐어요 지금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끌어내려야 곱하기 3. 3번 얘기했다는 겁니까 지금? 끌어내려야 이재명 대표인데요. 최근에 저 맥락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얘기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뭐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온 1년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좀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저 끌어내려야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 내의 반응들 방금 들으셨는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고식이 다가오니 탄핵 총공세다. 심판의 때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기현 의원은 유죄 판결 두려워서 탄핵몰이 선동하고 있다. 내로남불 극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앞에 네 분 편은 OX 팻말 끼시죠? 요 지금 여당에서 나온 반응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이걸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른바 11월 위기설, 11월 사법 리스크 탓에 탄핵 주장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O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예상대로 뭐 딱 저를 중심으로 반반씩 나눠지셨는데 요거는 제가 두 분씩만 들어볼게요. 우선 정혁진 변호사하고 정기량 교수님 OX 각각인데 일단 O라고 보시는 정혁진 변호사. 아니 논리적으로 예. 민주주의잖아요. 예. 민주주의는 그 대의제인데 쉽게 말하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를 대표할 그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쭉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도지사 포함해 가지고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임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기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다음 선거까지.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기가 있지만 그 전에 끌어내린다라는 거잖아요. 임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끌어내리는 방법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뭐 민주국가가 아니라 어쨌든 그 정부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탄핵이고요. 그건 법대로 하는 거니까. 예. 또 하나가 뭐냐?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저게 탄핵이 아니다? 그럼 뭐 쿠데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석 뭐 190석 넘어가면은 뭐 쿠데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 군인들 뭐 쫙 해가지고 예. 뭐 쿠데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초급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재판 이것 네네. 때문에 급하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반대로 정기양 교수님은 맞불르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X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어디에도요. 뭐 반헌법적이라든가 탄핵을 시사하는 대목은 없어요.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 초보적인 내용인데, 자,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에이전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대리인을 뽑아놨더니 예. 가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선출한 대리인이. 그래서 야, 소환해야겠다. 예. 라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 소환제라는 것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총선 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예.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 해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 또 조용해지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러는 거다. 그렇게 탄핵 반응을 빌드업이다. 보여요? 이거 예. 앞으로 11월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은요. 물론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예. 11월에 1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해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권 프레임 본부를 구성한다든지 차근차근 집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11월 위기설에 맞선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부 내려주시고요. 또 다른 OX가 조금 이따 있거든요. 일단 그 전에 화면 하나 보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뭐 3번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약간 설명이 좀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박창대 원내대표는 아니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 말한 거다.
탄핵 관련 아니고요. 한동훈 탄핵 이슈로 마음 꽉 차 있나? 이렇게 또 다시 되받아치네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탄핵론 재포장 확산 의도 뻔하다. 검찰 선후배 집안 싸움 이거 아닙니까? 야당 손 빌리지 말고 그냥 알아서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 OX 질문 하나 더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끌어내려야 발언에 국민의힘이 강경한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불안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거 아니다 생각하면 X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예상대로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송영훈 대변인 두 분 들어보죠. 이동학 전 최고는 불안해서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저희가 그 발언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손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왜 때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뚜껑을 딱 들었는데 그게 자라 껍데기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라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누적됐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최혜병 특검법 자기가 당대표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고 그 뒤로 지금 줄줄이 붙고 있는데 저는 이번 국감에서도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나왔을 때 찍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 설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실정법 위반이 될 만한 소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국감에서는 저는 21g이라는 업체, 이 업체가 도대체 관저공사에서 어떻게 수주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누가 돈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만 떼먹었는가. 도대체 어떤 이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정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아니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박하는 반응은 뭐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X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는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들을 잘 뜯어보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진솔한 자기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요. 선거 기다리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은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선고까지 이제 D-39일이고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D-38일 이렇게 하루하루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만큼 다급하니까 하루에 3번이나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다른 관점의 OX 질문 들어봤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씩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박대성 얼마 전에 공개됐죠? 누군지. 소주 4병.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알아보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 잘못도 없는 10대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이 몹쓸 자. 근데요, 이게 설명도 이상하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소주 4병 마셨다,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봤어요. 그 가게를. 그랬더니 빈 병은 2개밖에 없다. 소주병이 있었긴 하지만 빈 병 2개다. 그럼 2병만 마신 거잖아요, 최대.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좀 있다. 이거 따져봐야 된다. 그럼 이게 약간 좀 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일단 이걸 다르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분노를 자아냈죠. 이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CCTV에 치웠는데 아무리 봐도 약간 웃는 모습 같단 말이에요, 저게. 그리고 최근에 지난 4일이죠? 호송차 타기 전에 이거 공개된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밑에 거 아래 사진 보세요. 저거 아무리 봐도 뭔가 이렇게 미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름 돋는다.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시죠.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박대성 자신은 소주 4병을 마시다 처음에 경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는데 왜 주량을 늘려서 말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만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치 감경, 심신미약을 주장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생각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 사실 지금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자 또 진술을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표정 말씀하셨는데 예, 표정 약간 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범행 직후에 이제 도주한 이후 한숨 돌리면서 짓는 표정은 사실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끔찍한 사건을 처음 저지르면 사실 본인도 그 도주를 하느라고 경황이 없거든요. 그런 그렇겠죠. 당황한 모습하고는 굉장히 역력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나오는 표정을 보면 그야말로 표정의 변화가 명백하게 보인다. 이거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이렇게는 최소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표정을 봐도 이건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 심리 이쪽은 좀 많이 보시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박대성의 경우는 기존에 보이던 범죄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더 심각한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심각하고 아마 상당 부분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이제 묻지마 이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경찰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일본도 사건에서처럼 예.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검찰에 송치되면서 본인이 심신미약이다 본인이. 예. 그렇게 또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모두 사실은 이 사람의 범죄 경력, 이 사람이 사실은 폭력 전과가 많이 있고 그런 와중에 아마도 과거에 지금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감경이 됐거나 무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차원에서 보면 예. 사실은 계획범죄다. 계획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벌이려고 한 매우 합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는 지금 이 박대성의 범죄가 이른바 무차별 범죄 차원이 아니다라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때 이상동기라 함은 지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전혀 그런 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정신병력도 딱히 있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고의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누군가는 한번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별르다가 결국 지금 본인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한 지경이다 보니 그 과정을 그러니까 예컨대 일반적이지 않은 그 과정을 경찰에서 이 사람의 SNS나 인터넷 여러 가지 방문했던 사이트나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동기를 밝혀내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과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이 사람이 몇 점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반사회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데까지는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정도 인물이면 경찰에서 검사를 좀 하는 대상이 됩니까? 네,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아마 재판받기 전까지 완료를 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화면 하나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박대성의 가족이 뭔가 신고를 했대요. 이상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꾸 좀 이상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박대성과 간단히 면담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그냥 철수했는데 뭐 이상한 징후가 없고 뭐 만치의 횡설수라는 상황 아니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네. 범행 40분 전쯤 가족이 먼저 신고를 했고 경찰 면담까지 했다. 이거 이 단계에서 뭔가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대목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대목도 경위를 경찰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뭔가 전과 조회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112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119에 먼저 신고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19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12에다가 또 연락을 한 것일 거잖아요. 경찰로 간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9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112가 출동을 할 당시에 지금 이 사람과 연관된 자료를 좀 검색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대목이 이제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러면 아마 폭력 전과 같은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전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대응을 했었으면 뇌이 좀 더 뭐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아마 현장에서 시간을 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와중에 지금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위험을 예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그 대목도 만약에 112 신고가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일정 시간 후에 몇십 분 안 돼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때는 피해를 당하기 전이지만 112에 다시 신고가 돼서 만약에 같은 지역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해당 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더 일찍 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하여튼 대응의 수위를 훨씬 더 적절하게 지금 생명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것들을 위험성 예측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뭐 최근에는 AI 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피해자의 정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거든요. 실제로 대응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이 아직 국내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서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한 인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게 뭐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은 지침상에 뭐 위반한 것이 없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만일 조금이라도 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막을 순 없었을까? 안타까움의 표현이 많은 분들이 하시더군요. 자, 근데 정혁진 변호사,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형 선고를 하자면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범죄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주장이 이거 사형 집행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외국처럼 이른바 징벌적 형량, 뭐 몇백 년 이렇게 가는 이런 형량, 이런 것 좀 우리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백 년짜리 징벌적 형량은요, 법을 바꿔야 돼요. 형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된다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군요. 명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은 사형 집행은 언제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다음 똑같은 법이 군사법원법에 되어 있고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뭐 우리나라 실질적 사형 폐지국 운운하는데 만약에 그럴 거라고 하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든지 그다음에 그걸 개정하기 싫으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집행을 하든지 그냥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법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판사들이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딱하니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 둘 다 똑같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라.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 범행을 저지른 저 자에 대해서 또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더군요.